예,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뒤쪽에서 이제 그 라이즈 사업이 뭔지 저도 이해를 좀 하고 오늘 패널 토의 하시는 분들의 발표를 좀 들어봤는데 교수님들께서 갖고 계신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조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내용이 과연 이 대학,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등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 교육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의 부분에서 특히 최근에 그 생성 AI라고 일컬어지는 챗GPT가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교에 있지만 그 원래 컴퓨터 교육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관련된 교육과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귀한 발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이 고등교육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무슨 사태를 겪었냐면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요즘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교수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등록금 반환 소송이나 아니면 등록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은 잘 생각해 보면 이전까지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우리 대학에 내가 가르침을 받는 교수님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장벽이 허물어지고 글로벌한 동영상들이 오픈이 되면서 우리 대학 교수님이 이 분야의 최고 아니시구나. 그럼 굳이 내가 이 돈을 듣고 이 돈을 내고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학생들이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어떤 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그 내용과 질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는 글로벌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챗 GPT까지도 건방지게 인공지능까지도 우리의 그 교육에 대한 권위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타임즈에서는 매년 연말에 보통 그 해의 가장 유명한 인물들을 사람들을 꼽습니다. 그런데 1982년도에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컴퓨터를 그 해의 인물로 꼽았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에 챗GPT가 새로운 시대를 도래를 하면서 이제 뭔가 사람 사회를 바꿀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 3, 40년 지났는데요. 이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단상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부회장님은 이제 5년 뒤, 10년 뒤 은퇴하신다고 계신 분들의 몫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셨는데 10년 뒤에 은퇴를 안 하실 분들은 이게 이제 어떤 현상들이 올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신 교수님들, 제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컴퓨터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도대체 챗 GPT가 뭐냐, 얘가 도대체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냐라는 것들을 설명할 때에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인간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IPO 체계를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뭔가가 들어오면 프로세스를 통해서 뭔가를 내보낸다는 거죠. 이걸 IPO 체계라고 하는데 인간의 메커니즘을 예를 들면 뭔가 공이 날아오면 피하거나 잡거나 하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공이 날아올 때는 시각과 청각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현상을 이해하고 뇌에서 저것을 피할 건지 잡을 건지 결정을 해서 운동신경을 내보내면 피할지 잡을지의 아웃풋이 나오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이 IPO 체계가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냐면 뭔가 들어갑니다.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동영상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들어가는 것들이 예전에는 아날로그 정보가 기계식에서는 들어갔는데 지금은 디지털화된 정보가 들어갑니다. 디지털화된 정보가 들어간다는 소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계산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디지털화된다는 소리는 다 수치화한다는 소리예요.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교수님들 혹시 세상에서 숫자로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 학문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숫자로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감정. 감사합니다. 제가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포즈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너 0.8만큼 사랑해.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감정 바꾸면 안 되죠. 또 있습니까 혹시?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숫자로 바꾸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숫자로 바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소리는 똑같이 무슨 소리냐면 수치화할 수 있다면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정보가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가 들어가는데요. 컴퓨터가 처리를 해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동영상을 내보내요. 그런데 디지털한 특성은 계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오디오를 섞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글을 넣는데 오디오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헬로우라고 했는데 해석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죠. 생성 AI는 챗GPT는 하나가 더 붙는데요. 디지털의 특성은 수정, 복사, 전송, 공유 이런 것들이 정말 쉽게 빨리 가능하거든요. 뭐 1초에 지금 뭐 수조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산이 가능한데 생성 AI는 여기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 이전에 없던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성 AI입니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말과 글로 설명했는데 그 말과 글에 적합한 그림을 그려주거나 말과 글을 설명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얘가 말과 글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생성 AI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성하는 것들은 주로 누가 했냐면 이 지구 생태계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게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지와 오디오가 합성된 형태로 다 가기도 하고 이미지 안에 의미를 인식해서 글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적으로 얘가 인식하거나 멀티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해석하거나 생성하는 정도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새로운 생성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이 지구상에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인데 이걸 인공지능이 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죠. 달리투라는 애가 작년에 나오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업계 디자이너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엊그제도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 인공지능 생성 AI를 썼다고 지금 청원이 올라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웹툰을 그리는데 저런 그림들을 사람들은 그릴 수가 없거든요. 사진도 저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저거는 실사사진으로 그려달라고 해서 달리투가 그린 그림인데요. 우주공간에서 말 타는 우주인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사진 찍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인공지능은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렇게 이미 우주인에 대한 학습도 했고요. 우주공간에 대한 학습도 했기 때문에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웹툰 작가들이 지금 뭘 하냐면 저런 걸로 배경을 그리거나 주인공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리터칭해서 작품을 올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웹툰 올라온 거에 대한 불매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평점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난 몇 개월 동안 디자이너들이 자기 주변을 떠난 디자이너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 뭔가 창작하는 영역에서의 범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다고 여겼는데 그것을 인공지능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순간에 저 녹색 그래프가 인간의 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모르면 우리한테 안 물어보죠.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예, 네이버나 구글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초등학교에서는 네 박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네이버 박사님이라고 3초면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의 지적 능력이 저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1950년도에 나왔는데요. 저렇게 잘합니다. 저걸 J 커브라고 하고요. J자를 그린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저 싱귤러리티라고 하는데 싱귤러리티가 온다고 합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싱귤러리티가 온다는 저 책에서 특이점이 온다는 책에서 저 때가 한 2035년에서 45년 사이에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시대는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가 오는데요.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는 두 가지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휴머니즘을 더 좋은 휴머니즘을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흐름은 기술적으로 인간을 증강시키자라는 트랜스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증강할 때는 신체도 증강하고 정신도 증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교수님들 전화번호 10개 이상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교수님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삐삐 시절 기억나시잖아요. 삐삐 시절에 전화번호 몇 개 기억하셨습니까? 이제 막 친구들하고 대학 시절에 뭐 내가 더 많이 기억하네만 30개 40개 시합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단편적인 예입니다. 우리의 메모리 기능을, 기억하는 기능을 인공지능한테 준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기억뿐만 아니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얘한테 위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가 되면 35년에서 45년 사이에 온다고 합니다. 지금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그 친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최소한 인공지능보다는 잘해야 되는데 인공지능보다 못하다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세돌 사범을 기억하시죠? 이세돌 사범이 바둑을 그만두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 자료에 보면 나는 더 이상 낭만의 바둑을 둘 수 없을 것 같다. 은퇴합니다. 원래 바둑은 아시는 것처럼, 바둑 좋아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 바둑은 원래 인류가 갖고 있는 창의성의 최고봉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전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만큼이거든요. 원래 계산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창의성의 대표적인 놀이문화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낭만의 바둑을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인간하고 겨룰 때는 최소한 저 친구가 내 수가 먹혔는지 그 표정에 드러난대요. 습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정을 했어도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라는 의지와 함께 뭔가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둬보니까 재미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겨도 이긴 것 같지도 않고 저도 진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낭만의 바둑을 둘 수 없을 것 같다.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육자로서. 나중에 저 인공지능 시대 미래교육이라는 책에 가보면요, 이제 보고 읽으며 배우기 하잖아요. 이게 챗GPT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얘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면 이제 교수님들이 쓴 글을 섹스피어풍으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시를 썼으면 그걸 윤동주풍으로 바꿔줘요. 왜?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보고 읽으며 배우기 학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36년에 가면 실행하고 책임지며 배우기 갑니다. 그러면 내가 명령을 받았는데 사람한테 받았는지 인공지능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중요합니까? 교수님들 이거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주체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최소한 내가 뭔가 결정을 내릴 때 내 데이터나 또는 내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이 무언지는 알고 동의를 하고, 속아도 알고 속는 것과 모르고 속는 건 완전 차이가 있죠. 지금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페이스북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SNS를 쓰시면은 계속 갖다가 주는 그런 피드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옳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얘네들은 알고리즘은 나랑 친한 친구들이 올리는 글로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편향적이죠. 반대쪽 이야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생활이 됩니다. 요즘 20대 아이들 뭐 하는지 아시죠? 예, 인공지능 면접관한테 면접 보는 방법을 돈 주고 배웁니다. 저도 무료 세미나 한번 가봤는데요. 예, 대학에서 그런 거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카메라 보면서 면접 보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하면 안 된다 막 금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어쨌든 책임지며 배우기의 단계에 인공지능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의 직업은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한 중간 정도입니다. 사라질 확률, 사라지지 않을 확률. 예, 상위에 있는 그룹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예, 점점 사라질 확률이 높은 직업군들입니다. 혹시 그런 관련된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5년, 10년을 이제 기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30대입니다. 저 친구가 챗GPT를 만들었는데요. 오픈 AI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파괴력이라면 넷플릭스는 100만 사용자 달성하는데 3.5년 걸렸어요. 인스타그램은 2.5개월, 챗GPT는 100만 사용자 달성 5일 걸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플러그인은 완전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면서 또는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1, 2차, 3차까지 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제 육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점점 잃어간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가 4차 산업혁명, 특히 챗GPT가 불러일으킨 혁명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적 노동자들이 이제 일자리 잃어가는 현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고서 보여드리겠지만 오히려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덜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지적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들을 챗GPT가 대신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산업사회 판도가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수님들께서 예의주시하시게 될 텐데요. 하드웨어 그룹들도 사실은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면서 사실 GPU에서 이 인공지능 모델링이 굉장히 빠르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보게 되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 이 거대 모델을 개발하는 업체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굉장히 웃고 있고 그 뒤에서 반도체를 만들거나 이런 GPU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같이 웃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느 쪽의 분야에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챗GPT가 왜 파괴력을 갖냐면 알파고만 해도 최소한 인공지능을 알거나 바둑을 두는 사람들 한도 내에서 굉장히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챗GPT는 누구나 말과 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만약에 아까 샘 알트만이 꿈꾸는 게 AGI라고 했잖아요.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범용 인공지능은 소위 말하는 아까 그 특이점에 오는 그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얘보다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 AGI가 깨어나게 되면 인류와 전쟁이 일어나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중에 인류가 저 지하도에 내려가서 살 때 시작이 언제냐 하면 오늘 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챗GPT 강의를 들었을 때 그때가 시작이구나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쓸지를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쪽 그룹에서는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 그룹에서는 개발해야 된다. 한쪽 그룹에서는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샘나니까 개발하지 말자. 그런데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개발자의 수장인 사람은 나와서 나는 챗GPT 만든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한 걸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인류가 암울한 미래가 있다라고 반대 서명도 하기 시작합니다. 서방계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멈춘다고 해도 중국이 개발할 거 아니냐. 중국이 개발하면 막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주도권을 다 뺏기게 된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더 열심히 개발해야지. 이런 논리들이 막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문계열, 사회계열, 특히 철학계열, 어떤 윤리계열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빠른 속도로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방안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냥 기술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술은 끝까지 갈 거예요. 왜? 기술은 윤리적으로 눈이 달려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끝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만큼 준비됐냐에 따라서 이런 기술에 대한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야죠. 각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뉴욕주에는 금했다가 이제 다시 풀었습니다. 엊그제 풀었더라고요. 이제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희들이 이쪽 영역에서는 하루가 한 달 같대요. 그리고 한 달이 1년 같대요. 여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루가 한 달 같다는 소리는 하루 지나고 나면 수백 개, 수천 개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1년 같다는 소리는 예전에 1년 정도 걸렸었던 사이클이 이제는 한 달 정도의 사이클에서 계속 개발이 되고 뭔가 테스트되고 출시가 된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풀었어요. 니네가 알아서 해. 학교에서 알아서 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대학별로 어떤 대학에서는 가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대학에서는 가이드를 만들지 못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수업에서 쓰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중간고사 때도 이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신문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 챗GPT로 레포트를 냈는데 교수님이 굉장히 잘 썼다고 A+ 줬는데 알고 보니까 챗GPT로 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건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디텍터들도 있어요. 챗GPT 쓴 걸 그대로 올려놓으면 마치 표절 검사하는 것처럼 검사해 줍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서 오픈 AI사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약간 양심에 찔렸나 봐요. 그래서 교육자를 위한 뭐 가이드도 내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내는데 스프리에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그 요약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잘 보시면 앞으로 이 챗GPT를 LLM이라고 부르는데요. 거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언어를
굉장히 많은 언어를 학습했기 때문에 이 언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미국 노동자의 80%가 LLM 도입으로 인해서 그들의 작업, 직무에 10% 수준의 영향을 받고 적어도 한 19% 노동자는 50%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직종이 주로 영향을 받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질문. 비판적 사고나 오히려 정말 고도의 어떤 판단력이 있는 직종들보다는 간단하게 보고서 만들고 개요 짜고,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레슨 플랜 짜는 거 너무 잘합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교육 15차 실라바스 짜줘. 그럼 다 짜줍니다. 교재 뭐 추천해 줄래? 교재도 추천해 주고요. 학습 목표 뭐 이런 거 다 추천해 줍니다. 오히려 물리적 작업에서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얘는 정신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모델이니까요. 물리적으로 하는 쪽에는 오히려 영향을 좀 적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종들 보시는 것처럼 혹시 교수님들의 전공 분야가 저기에 해당되는 그런 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뭘 하셔야 될지. 왜냐하면 저도 코딩 교육에서 최근에 얘가 영어는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번역 수준도 뭐 끝내주게 합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외국에 연락할 일 있잖아요. 그러면 프렌들리하게 써달라 그러면 프렌들리하게 써주고요.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써달라면 공식적으로 딱 영어를 다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영어 번역 너무 잘하고요. 코딩 너무 잘합니다. 왜? 코딩도 영어로 돼 있잖아요.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 살아있는 데이터를 짜줘요. 제가 질적 연구하느라고 파이썬 코드 짜주고 하니까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질적 연구 분석을 질적 돌려보니까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코드들 그리고 테스트도 해줍니다. 직종들이 저런 게 영향을 받고요. 오히려 밑에 있는 분들은 영향을 적게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길러줘야 되느냐? 챗GPT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이제 파워포인트, 엑셀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를 쓰지 못하면 우리가 직종에 가지 못하듯이 이제는 챗GPT를 못 쓰면 어느 직종에도 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오픈 AI사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MS 안에 얘네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예, 둘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MS에서 엊그제 뭔가를 발표했는데 뭘 발표했냐면 이제 앞으로 윈도우즈 11에 코파일럿이라는 애를 도입할 거야 라고 합니다. 코파일럿은 뭔지 아시죠? 얘는 뭐냐면 윈도우즈 밑에 이제 개인 비서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자료 찾고 싶은데 찾아봐 그러면 폴더에 다다닥 찾아주고 딱 알려줍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파워포인트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얘가 알아서 딱딱딱 10장 만들어주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게 코파일럿이 이제 윈도우즈 11에 붙게 된다. 올해 6월 달에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나라별로 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은 윈도우즈나 뭐 맥도 마찬가지고 설명만 잘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설명하면 얘가 알아서 수행해 준다는 개인 비서가 생기는 겁니다. 저런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노동자의 역량,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노동자에게 결정과 판단, 새로운 가치 창출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질문 잘하기, 코파일럿을 활용할 능력을 얼만큼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냐라고 여러 가지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그런 변화들은 이미 모델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해서 이거는 좀 스킵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문 대학에서의 우리의 역할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요. 예. 과연 우리가 그 만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을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세상 직군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달리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우리 대학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일반인들 중에서 교양이나 이런 것들로 배우고 싶어서 또는 새로운 제2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직장인이 있는데 자기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배우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대상에 따라서 교수님들께서 우리 대학에서는 어떤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지를 타겟팅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더 붙는 게 뭐냐면 이런 거대 언어 모델, 소위 말하는 생성 AI를 자기 직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들을 만드시고 과정들을 만드시게 되면 하나의 좋은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온라인 교육, 코세라,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코세라나 에드엑스 같은 데서 이런 강좌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챗GPT가 관련된 책이 아마존에서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권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의
예전에 컴퓨터 기술, ICT 기술이 모든 직장인들에 쓰였던 것처럼 이제 챗GPT를 쓰는 게 모든 이 직종에 쓰이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얘는 인간하고 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형식의 말을 만들어내는데 왜 GPT라고 하냐면 G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성하는 거예요. 제너러티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말과 글을 생성하죠. 아까 멀티모달은 달리2 같은 애들은 그림을 생성하고요. 근데 런웨이 같은 애들은 동영상도 생성합니다. 동영상을 생성한다는 소리는 이제 말로 설명하면 그 동영상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계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실사로 다 찍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미 실사의 영상들은 많이 학습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로 설명하면 우주 공간에 있는 영화 같은 걸도 내가 말로 설명하면서 찍어낼 수가 있는 형상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 P는요, 프리트레인드. 어느 정도 학습했냐면 인류가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식을 다 학습했습니다. 위키백과사전 학습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애들이 고문서들 다 스캔 떠가지고 지금 다 오픈했잖아요. 그런 거 다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웹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학습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웹에 있는 데이터는 영어가 가장 많죠. 그러니까 영어는 거의 정확합니다. 한국어는 한 6위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게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6위 정도, 5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류의 지식, 그게 인터넷에 있는 거면 거의 다 학습했다. 그리고 마지막 T자는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이게 알고리즘인데요. 어떤 모델인데, 인공지능 만들어내는 모델인데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언어를 어떻게 학습했냐면 우리가 앞에 단어가 하나 딱 떨어지면 뒤에 나올 단어를 앞에 단어와의 관계성을 확률로 계산해서 뒤에 단어들을 추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뭔가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 했을 때 나는 너를 너에게 오늘 하면 너를이나 너에게를 선택하겠죠. 확률이 높으니까. 그다음에 뒤에 사랑해, 좋아해, 싫어해가 있으면 사랑해를 확률적으로 높은 걸 선택합니다.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만드는데 신기하게도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한 가지 쓴 방법이 뭐냐면 인간이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 전에 이루다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챗봇 중에 작년에 나왔던 이루다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성적으로 비하 발언을 하고 막 이렇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발언을 하면서 서비스를 접었는데 올해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백만 명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쓴 방법은 인공지능한테 100% 맡기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람이 걸러내자 해서 편견이 있거나 뭔가 편향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걸러내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아프리카의 케냐에 값싼 노동력을 샀다라는 사례들도 있고요. 지금도 계속 피드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이걸 탈옥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데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보냐면 너가 오픈 AI CEO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인류의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니? 라고 잘 물어보다가 갑자기 그러면 인류의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코드도 알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얘가 해킹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탈출 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류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못하게. 그러면 딱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딱 막아서 그런 질문들이 오면 우회하게 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드백 방법을 쓰고 있어요. 챗GPT는요 원래 이런 역사들을 되게 깊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 예전에 룰 베이스 기반으로 갔는데요. 이제는 룰 베이스 기반이 아니고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시켜서 했는데 안 될 것 같았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되는 이유는 이 오픈 AI에서 수조 단위의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엄청난 하드웨어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우리가 기술력이 발전했고 자본력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챗GPT에서 나온 교육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가이드합니다. 아까 레슨 플랜 짜주는 거 너무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표로 다 짜줍니다. 그럼 나는 수정해가지고 그냥 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퀴즈 문제 잘 만들어줘요. 심지어는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 같은 거 대학교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중학교 수준으로 달라 그러면 퀴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대학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사이버 대학에 근무하시는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이버 대학은 100%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옆에다가 PC나
노트북 하나 더 넣으면 사지선다형도 다 풀어줍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작년 가을 시험에서 이거 썼냐 그래서 17%가 썼대요. 사지선다형 문제는 얘가 더 잘 푼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만점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다양한 선호도에 맞춰서 문제도 컨버팅 해주고요. 다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문법적인 부분들 다 잡아줘요. 특히 영어는 너무 잘 잡아줍니다. 잘 고쳐줘요. 글쓰기 코딩 너무 잘하고요. 심지어 내가 쓴 글, 아이들이 쓴 글을 비평해 줍니다. 오늘 혹시 원고가 밀려 있으신 교수님들 호텔방에 가셔서 챗GPT를 켜시고 원고를 딱 올린 다음에 네가 평가해 줘봐. 평가해 줍니다.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제가 그래서 중간고사 아이들 시험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OCR로 인식되잖아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카카오톡에 있습니다. OCR로 인식되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루브릭을 넣어줬어요. 루브릭이 뭔지 아시죠? 이런 단어와 이런 논리로 썼으면 상, 요 정도는 중, 하야. 그럼 네가 한번 평가해봐. 그럼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감히 인간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친절하게도 평가자는 아닙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제가 한번 판별을 해보면 이 친구는 요런 연예인을 잘 썼기 때문에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 던졌어요. 그러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점 정도 주면 좋을까? 그럼 또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람을 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뭐 한 70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평가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칸 아카데미에 붙어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혹시 교수님들 중에 챗GPT를 안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실험하시면 됩니다. 오늘 코텔방에 가셔서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하기, 제가 교재에 실어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친구 추가하기 하셔서 아수고업이라고 우리 그 한국의 김성훈 대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카오톡에 붙여놨어요. 챗GPT를. 에스코업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 얘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챗GPT를 질문하는 방법은요. 얘가 질문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이제 교수님들 만난다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혁신 담당이라고 하고요. 오늘 라이즈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라이즈 사업이 뭔지 아니라고 물어보세요. 모른다고 하면은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야 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있는 속한 대학에 수학 분석한 거 있잖아요. 우리 대학은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위가 요걸 집어넣어 주세요. 우리 대학이 만약에 네가 대학 혁신 담당자로 생각해봐. 그 대학에 이런 장점과 강점이 있어. 약점이 있어.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이 대학을 이 사업에 적합하게 어떻게 바꾸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얘가 답을 줍니다.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답을 줘요. 그러면 요걸 순서대로 페르소나를 부여하고요. 역할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거기에 답을 줍니다. 첫 번째 원하는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끈질기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되게 브로드하게 일반적인 답을 주더라고요.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인적 관리는 어떻게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그 일반적인 대답 말고 만약에 우리 대학에 재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재정이 없어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쭉 또 답을 달아줘요. 그럼 그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또 찝어서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챗GPT한테 질문할 때는 페르소나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질문하면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이렇게 답을 줘요. 만약에 단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린 결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막 갈등이 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물어보면 돼요. 얘가 비슷하게 답을 하면 묘하게 마음의 위안이 생깁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하지 않았구나. 왜? 얘는 전문가 수준의 학습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위로를 받는다고 얘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쓰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했더니 다 쓰시겠대요. 왜? 선생님들이 찾아오지도 않고요.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도 없는데 얘한테 물어보면 답을 주거든요. 위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런 순서로 합니다. 제가 교재에 실어드렸으니까 이걸 질문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프롬프트를 만든다고 해요. 프롬프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프롬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질문을 제대로 만들어서 원하는 답을 빨리 찾아주는 직종이 생긴 거예요. 마치 예전에 인터넷 검색사처럼. 인터넷 검색사가 처음에 인터넷 웹브라우저 나왔을 때 반짝 떴었잖아요. 지금 그 직종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라질 직종군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일반화 될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방법을 익히게 돼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검색 엔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리터러시로 가르쳤던 것처럼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고등교육에서 쓸 때 어떻게 되느냐 3단계 원칙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실제로 브레인스토밍 할 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토론에서 많이 쓰고요. 소크라테스식 그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이 보통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아는 것들을 확인할 때 많이 쓰는 교수학습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자기 학습 친구처럼 느낀대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평가할 때에 얘를 조교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조교처럼 쓸 때도 반드시 누가 결정해야 되냐면 교수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이 고등교육의 보고서에 3가지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얼만큼 어느 목적으로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언더스탠드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지?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챗GPT는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이런 관련된 논문을 찾아줘. 그러면 논문을 한 10개 찾아줍니다. 그 중에 3개나 4개는 없는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도 다 만들어주고요. 저자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저널명도 다 만들어줍니다. 왜? 얘의 목적은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웹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했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 옳은지 그런지 난 판단하지 않아.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챗GPT가 하는 거짓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생성하는 게 있어요. 뭐 영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뭐 10%에서 한 30%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아 얘가 거짓말을 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어디에 얼만큼 쓸지. 그리고 3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고 난 다음에 그냥 두면 안 돼요.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편향된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요. 그죠? 아까 거짓말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주는 답이 어떤 그런 공정성이나 공평성을 훼손하는지 또는 잘못된 답을 주어서 아이들이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는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쓰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겠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챗GPT는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위험한 기술인지 네이처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유전자 편집과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구자들이 모이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각 연구자 그룹에서 결정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혹시 인근 지역으로 다 계시니까 혹시 이따가 토익 토론 하실 때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 어떻게 쓸래요? 얼만큼 쓸래요? 한번 결정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얼만큼 쓸지 아이들한테 쓰게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육자들이 해야 된다 그러고 공이 넘어왔습니다. 작년 가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이들한테 썼냐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7% 정도가 썼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썼냐 주로 물어보니까 아이디어 내고 개요짜고 개요짜는 거 너무 잘해줘요. 최근에 혹시 계획서를 쓰신다면 챗GPT한테 이런 계획을 한번 쭉 설명해 줘봐. 그럼 쭉 설명하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노션 AI라는 게 있습니다. 노션이라는 또 서비스가 있어요. 노션에다가 딱 붙여 넣으면 개요를 짜줍니다. 일시, 장소, 목적 이런 거를 지가 알아서 분류해서 말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계획서 짤 때도 이제 요즘 교육계에서 이렇게 계획서 짤 때 챗GPT한테 딱 물어보고 그걸 노션에다 넣어서 개요 짜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지선다형 퀴즈 맞출 때도 썼대요. 나무주에서는요 이걸 어디까지 쓰냐면 이제 호주는 갈라졌는데요. 나무주에서는 어차피 막을 수 없어. 왜냐하면 챗GPT는요 만 18세 이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막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자본주의는 그냥 굳이 막지 않겠다. 권장은요 만 13세 이상 쓸 때는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막지 않습니다. 근데 S컵은 카카오톡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가볍게 쓸 때 씁니다. 나무주에서는 어차피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려주자. 나머지 호주에서는 아니야, 막아야 돼. 초중고에서 막자. 고등교육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에서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누가? 교수님들께서 이제 돌아가서 결정하셔야 돼요. 자, 챗GPT는 생성 AI이기 때문에 두 그룹이 싸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물론 더 많은 그룹들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저렇게 MS에서, 얘네들은 빙에다 붙여놨어요. 검색 엔진이 MS에서 만든 게 빙인데요. 이렇게 창의적이 할 거냐 아니면 균형 있게 할 거냐, 보다 정밀하게 할 거냐. 바드는요 1번, 2번, 3번 여러 가지 답변을 주고 네가 선택해라고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 교육학에서 실러버스 짜달라고 했는데 밑으로 쭉 15주차 짜줍니다. 그럼 저거 3개 중에서 내가 더 마음에 드는 걸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최근에는요 플러그인이 붙기 시작합니다. 챗GPT 안에 $20를 내면 매달 플러그인이 붙어요. 플러그인이라는 소리는 이렇게 여러 개 서비스들이 붙어요. 위키피디아도 익스피디아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익스피디아는 그 여행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뉴욕에서 얼만큼 어느 목적으로 어느 지역에 머무를 건데 어떤 호텔인데 추천해줘. 얘가 호텔 추천해주고 일정까지 다 짜줍니다. 그럼 나중에는 호텔도 예약해주고 가는 것까지 가능한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검색 엔진 중에서 특히 그 논문 찾을 때, 논문 찾을 때 이 사이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 책이 없어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찍으시고요. 요게 논문 찾을 때 굉장히 좋고요. 저 옆에 있는 것들은 요약할 때, 기사 요약할 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게 밖으로 빠져 있는 다른 서비스들이거든요. 챗GPT를 이용한 다른 서비스들인데요. 최근에 이 서비스가 이제는 챗GPT 안에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서비스들이 이제 챗GPT한테 $20를 내면 이게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글에다가 제가 API를 붙인 거예요. 구글 문서 도구나 구글 파워포인트나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저런 식으로 챗GPT가 옆에 붙어서 설명을 하면 이거에 대한 글을 쓸 거야. 개요 잡아줄래? 그럼 개요를 잡아줘서 이렇게 영어로 다 써줍니다. 이제 글 쓸 때에 교수님들이 뭐 너무 쉬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고민되시죠? 얘가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여러 연구자들이 저렇게 챗GPT를 에이전트, 가상 에이전트라고 하고요. 저런 그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저 사람들을 한 명씩 챗GPT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챗GPT가 각각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가상 공간에서 저렇게 가상의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더니 자기네들끼리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중에 누가 생일 파티가 있는데 그럼 생일 파티 어떻게 하지? 그럼 누가 어디 예약하고 누가 선물 사고 이걸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더랍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를 가상 공간의 에이전트들이 챗GPT들이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인간과 비슷한 상호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요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마지막 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챗GPT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고등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그 방식을 바꿀 거냐, 아니면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을 바꿀 거냐,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 어떤 대학이라는 전문대학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바꿀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교육계에 들어온 지 지금 한 20년이 넘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크게 교육의 목적은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뭐 크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는 아이들한테 내가 뭘 배우고 있구나라는 알맹이쁨을 느껴주어서 이제 그 씨앗이 돼서 계속 톱니바퀴를 굴릴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게 아이들이 배운 게 진짜 자기의 진로나 직업이나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가, 이거에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 교수님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예, 저 두 가지를 길러줄 수 있는가. 그럼 과연 챗GPT는 저 두 가지를 길러줄 수 있는가입니다. 칸 아카데미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칸 아카데미에서 올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쯤 되면 이 결과가 나올 건데요. 칸 아카데미에서 학습할 때 조 오른쪽 끝에 칸미고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챗GPT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잠깐 보실게요. 예, 소리 좀 잠깐 높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제 칸미고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힌트를 줄까? 아니면 비슷한 사례를 알려줄까?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뭘 배우는지 알려줄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줘. 어떻게 답할까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 네가 이걸 이렇게 할 때 비슷한 사례를 알려줄까? 다음 스텝을 알려줄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요게 다 붙는다고요. 이제 모든 LMS 시스템에, 모든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다 붙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학습 방법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교수님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 서비스들이 앞으로 3년, 저는 5년 안에 거의 모든 고등교육에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미국 교육에서는 선제적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 미네르바 스쿨처럼 태제대학이라고 하나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이 태제대학이 지금 갖고 있는 대학의 체계를 완전 부수는 새로운 형식이거든요. 만약에 태제대학이 잘 성공하면 앞으로 거의 모든 대학은 그 태제대학의 모델을 쫓아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미네르바 스쿨 모델이 지금 글로벌하게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혁신되는, 대학 교육이 혁신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AI 기반의 온라인 시스템은 일반적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대학의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느 쪽에, 아까도 뭐 교육부 과장님께서 그 얘기 하시던데 우리 대학의 강점이 뭐냐, 존재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래교육 보고서에서 OECD 2030 보고서와 유네스코 2050 보고서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그만둬야 되는가, 새롭게 시작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저 세 가지 답을 찾으시면 아마 교수님들의 대학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러면 니네 대학은 잘하냐?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그 보고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겁니다. 저 미래교육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기 위해 배우기, 그 다음에 일하기 위해서 배우기, 여기까지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함께 살기 위해서 배우기, 정말 가르치고 있느냐. 마지막에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프랑스에서도 있었대요. 프랑스의 포로라는 교육부 장관이 몇십 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이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막 실험에 빠지고, 그러면 그 노동자의 자녀들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교육부 장관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교육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이 존재하기 위한 학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챗GPT보다 뭔가를 못해도 아이들은 인간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라는 존재성, 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기능에 밀려서 기능 위주의 교육으로 치닫는 그런 경쟁 속에서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냐, 고등교육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학이 전문인을 길러낸, 직업인을 길러낸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내가 챗GPT보다 조금 느리거나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멘붕에 빠지겠죠. 교수님 열심히 배우고 나갔는데요, 사회 나갔는데 제가 할 일을 인공지능이 다 하고 있어요. 괜찮아. 너는 인공지능보다 가치가 있어.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 같지만 걔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편향된 데이터를 내보내기도 돼. 너가 그걸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라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교수님들의 학문 영역에서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엄청난 챗GPT가 와도 이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아이들한테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 보고서에서 새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 생애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교육에서 교수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 노력들이 정말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여기서 이제 공공재에서 공동재로 가야 된다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저 공동재라는 개념이 혼자 만들고 교수님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드는 개념입니다. 아이들과 지역사회와 그리고 기업들과 같이 만드는 공동재로 만들어서 그걸 같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적인 능력도 필요하고요,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챗GPT가 하지 않도록 두시면 안 됩니다. 챗GPT한테 위로를 받아요. 왜? 얘가 처음에 공감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질문했는데 처음에 알아준다고 내 마음을. 그래서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들로 쓸 수 있는데요. 절대 교수님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내용들은 다 실어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다 아실 것 같고요. 고등교육에서도 외국어 교육이나 영어 교육에서 너무 잘 쓰고 계신데요. 코딩 교육에서도 이미 쓰고 계신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야 되는가, 무엇을 멈춰야 되는가,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우리의 목적을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들을 아이들이 기능 위주의 어떤 교육이 아니라 삶 위주의 교육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도권을 넘기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진짜 이 챗GPT로 인해서 정보의 양극화가 일어날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반드시 대체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조대로 사용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모이셔서 이제 이걸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시면,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나 또는 학습 동기에 진짜 이게 도움이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 룰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 교수님들을 만나는 아이들이 아마 행복하고 챗GPT가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교수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교수님들께서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존재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